지금부터의 금리의 상승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얼마가 나와서 금리가 얼만큼 오를 거라는 것에서 이제 펀더멘털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침체를 내면하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물가와 경기의 시속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수요와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훼손될지에 대한 것과 신용에 대한 리스크. 주식은 멀리 봐야 돼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깊거든요.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정작용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는 자정작용 이후에 과연 이 골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라는 건데 역사적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위기는 반드시 큰 구조의 재편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여기서 뭘 사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늘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아이고, 이거 참 경기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하나 편안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사실 매를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작 맞는 매가 더 아픔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자본시장의 어떤 핵심 구성 요인들이 재배치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돈해서 보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묵직한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분이죠.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방송하고 우리 처음입니까 이거? 3월인가? 4월, 3월 정도? 네, 그때 분쟁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서 와 이거 굉장히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제조업으로의 회귀 그러면서 사실 우리 산업계도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했고 또 미중 관계의 어떤 재설정 그죠?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해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리하게 해주셔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이런 패턴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이번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고 그 분쟁의 비용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때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보셨어도 워낙에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렇죠.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살짝 회고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올해 시장에 강조드렸던 가장 큰 이야기는 이 세계의 경제 질서, 네. 수요 공급의 금융시장의 큰 그림은 미국이 주도를 해오는데 예. 미국은 20년을 주기로 이 경제 질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편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 질서는 이 세계의 공급망, 자유무역, 국제무역의 시대에서 자국의 그렇죠. 제조업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관점에서 네.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해지는 이유들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야기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일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속도가 예. 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저는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는 탈을 쓴 미국의 정책의 기조를 보면서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훨씬 더 트럼프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제 생각은 교활해 보이고 직접적이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내성이 쌓이고 있지만 사실 올해까지의 큰 그림은
기록적인 혹은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S&P 500의 수익률이 50년 내 상반기 기준 최저치예요. 최저치예요.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네. 네. 그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은 30년 만에 최대 속도의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 급진적인 위험 회피가 나오니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달러는 2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여러분은 그 중심에서 이제 시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 불확실성이 이제 깊어지는 구간인데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러한 기조 내가 앞으로 평생 계속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냐. 네.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투자의 방법이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보다 긴 시각에서 이제는 금리가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빠질 수 있어. 금리는 내년에 조기 긴축이 완료될 거야라는 강세론자의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싹 스며들 거예요. 그런 강세론자의 의견이 사라지고 이제 약세론자의 의견들이 득실득실 할 거고 그래서 우리의 공포는 깊어질 텐데 저는 또 그 이후의 세상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서 내자마자 지금 3% 달려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 같으면 뭐 워낙 또 우리 박석주 의원하고 제가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사설도 좀 섞고 뭐 이렇게 대화형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그래요. 이 보고서를 쭉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브리핑 한다는 생각으로 그거 뭐 선수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혹시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저도 근데 중간에 너무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오케이. 프로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네. 투자자분들을 대면해 보면 대부분 불확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판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차트 하나만으로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드릴 때 결론은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는 변수들이 다른 것들로 이동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50년, 40년, 30년, 20년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이야기한 공급망 불안의 요인들입니다. 네. 이 공급망 불안의 요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최대 변수였죠. 그리고 이 급진적인 인플레이션은 급진적인 긴축으로 야기된 거예요. 금리 그게 정책. 이제 50년, 40년, 30년의 일이죠. 근데 이제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게 되면 구매력은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게 되고 선행 지표로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기술적 침체를 이야기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역성장이 오면서 시장은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엄청 키웠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이 그거죠. 경기 침체죠. 네. 수요가 위축되면 수요 측 압력이 완화돼서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기 긴축의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기 완화. 그죠. 조기 긴축 완화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년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피봇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뭐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시장이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의 사태를 이 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시 좌측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의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을 야기했던 첫 번째 변수는 러우 분쟁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봉쇄죠. 봉쇄. 그리고 세 번째가 잠재적인 위험이자 실질적인 위험인 G2의 문제. 그를 가속화시킬 미국의 중간 선거와 시진핑 3년임의 이벤트들이나 중동을 비롯한 갖가지 잠재 불안들인데 짚고 싶은 거예요. 이 4-5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소의 단초를 찾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통화 정책이라는 것들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이 악재들의 내성이 쌓였을 뿐이죠. 이러한 이슈들은 연말로 갈수록 훨씬 더 심화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발 불안 요인은 해소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경기 침체죠.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됐냐?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랑은 좀 다른 사이클이죠. 미국의 소비를 결정하는 건 물가가 아니라 고용인데 지금 고용이 너무 강력한 완전 고용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이잖아요. 음. 노동시장 참여율도 되게 타이트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전환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픽아웃을 했지만 정점을 하긴 했지만 내려가는 속도에서의 불확실성과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할 거다라는 시장의 재조정이 진행돼야죠. 그러면 지금 진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매파적인 연준과 비둘기적인 시장의 시각차가 좁혀지는 구간이죠. 저는 이 구간이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결국 매파적인 영준을 빠르게 수용하는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의 개념이죠. 오늘 연준의 점도표가 조정됐죠. 이건 6시간이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변수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문제는 이거죠. 지금부터의 금리의 상승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중립금리가 정확히 어딘지 찍긴 애매모하겠지만 중립금리 근처의 수준까지 도달한 이상에서의 금리 상승은 실질적으로 수요나 고용에 큰 충격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다가 이제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수요의 침체가 본격화되는 구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의 불확실성이 만든 달러의 강세와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인데 지금까지의 달러 강세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고 대처 가능한 수준이었을지 모르나 지금부터의 달러 강세는 금융시장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시각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얼마가 나와서 금리가 얼만큼 오를 거라는 것에서 이제 펀더멘털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본디 침체를 내면하는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물가와 경기의 시속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수요와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훼손될지에 대한 여부와 신용에 대한 리스크, 체계적인 위험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 침체의 깊이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의 강도와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각의 전환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구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연준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시장의 시각이 바뀔 거예요. 미국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물가가 더 오르면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 얘기만 해요. 연준이 이제 언제 이제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거냐, 언제 금리가 물가가 피크아웃 할 거냐, 요 숫자만 계속 보고 있다고 우리가. 제가 아침에 재밌는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오늘 좀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네. 왜냐면 FMC 때 제가 그렇게 일찍 출근 안 하는데 네. 어제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연준 코멘트를 보고 예.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를 페드와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FMC라고 쳐왔어요. 예. FMC를 코멘트하고 실방하는 유튜브 방송이 100개가 넘어요. 저희 3%는 그거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 좀 주무시라고요. 그거 뭐 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아침에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해설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쫓아보면 제가 어떤 특이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거나 엄청 대단한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50년, 70년의 경험에서 네. 이러한 경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시장은 어떤 걸 봤었고 어떤 게 변수였는지를 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그 부분을 보시면서 예. 시각의 이동과 앞으로 나오는 일들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그래요. 바람이 있어서 이 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인플레이션 이야기부터 네. 드리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어요. 9%를 넘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경로. 그 이유겠죠. 예. 그 이유인데 이게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한 내용인데 아마 오늘 또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텐데 예. 그래도 확실한 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들이 음. 민맥스 값을 보면 저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빨간색의 민값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빠르게 꺾일 거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빨리 조정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유는 이 차트 때문이에요.
이 노란색이 지정학적 위험이 야기하는 공급망 불확실성 압력 지수인데 이게 빠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지정학적 위험이 야기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나 G2의 분쟁의 강도는 중간 선거를 지나 연말까지 계속 심화될 여지들이 높은 거죠. 이게 후행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기 힘든 그림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거죠. 지금은 다 같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국가별로 산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더라도 현 수준이 지속되는 강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체력의 차이가 너무 클 겁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금리를 동행해야 되는 유럽 ECB, 한국 이런 국가들의 체력이 미국과 신흥국, 선진국과 신흥국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영국을 예로 들까요? 지금 유럽은 크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제 기준에서 올바른 통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은 페드도 아니고 ECB도 아니고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의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유럽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부도율의 바로미터 지표들이 튀어버리죠. 지금 거의 발길한 수준까지 튀어 올라서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얼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의 장기화된 물가 상승의 압력과 지금 수준 이상에서의 금리의 부담은 국가별로 아주 큰 차별화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연준의 역할일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는 이번에는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정확한 의견을 전해드리고 정확한 전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에 있는 어려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번 회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파월의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급진적인 긴축을 하는 매파는 역사적인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비둘기적인 정책의 성향의 연준의 의장은 현 정권의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파월이 엄청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매파의 통화 정책자들이 역사에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심플해요. 이 차트에 있는 그림인데 네. 경기가 둔화된다고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를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완화시켜 버리거나 보험성 금리 인상하거나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엔 구조적인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항상 보여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이야기들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엄청 큰 부담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4% 초중반 때까지 연준은 아주 강한 긴축의 기조의 방향성을 기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수준 이상까지의 금리는 지금 수준까지의 금리는 감내 가능했지만 이후의 금리는 감내 가능하기 힘들다. 중립금리가 어떤 의미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 주담대 대출은 혹은 6% 정도의 담보대출, 뭐 부동산 모기지는 감내 가능하지만 6% 이상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돼요. 이제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이상에서의 금리의 상승은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4% 전후에서는 금리 상승의 강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수의 개념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각 조정을 하셔야 될 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착각이죠. 최소한 금리를 높이지만 않아도 지금 크게 반등할 거라고 들려요. 그렇죠. 근데 침체에 진입하게 되면 네. 주가의 변수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펀더멘탈로 갑니다. 이 실적. 보시는 그림이 네. 뭐냐면 한 8번 정도의 80년대 이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가 반등의 제로였냐는 거죠. 8번 중에 주가 반등의 제로였던 건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되게 짧은 구간이었고 한 네. 번이 코로나였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반등, 그때 제가 바닥을 외칠 수 있었던 건 금리의 인하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유동성의 힘이에요. 금리를 인하해도 침체 구간에선 대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수요가 리바운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화 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냥 네. 이 차트는 매파적인 연준을 시장이 이견 없이 수용하는 사이클일 겁니다. 근데 그 스윙의 커브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다음 달 초 정도까지가 이러한 그림을 이제 선 반영해서 변수로서의 영향력을 줄여가는 구간일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번 FOMC 영향을 보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나 고용 전망치를 바꿨는데 저는 훨씬 더 가중치가 여기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시각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가 좁혀지고 이견이 보이지 않는 통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큰 우려를 금리나 물가에서 찾지 마시라. 뭐 이게 안정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만큼 변수인- 주가에 주는 영향은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축소돼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의 금리들이 반영됐다면 그 높아진 금리와 강한 달러들이 실물을 어떻게 건드려 나갈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발표했던 게 사실 어디냐면 저희 모닝 미팅 때 저희 리서치 센터 기업 분석부 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들. 내부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와 기업 이익의 해소는 어떤 거냐? 그러면 침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차트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진행됐을 때 주가는 20% 이상을 하락했고 네. 뭐 40% 이상의 조정을 보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익이 급격히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침체가 나오면 정말 기업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하향이 진행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침체를 보자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은 침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침체를 보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침체를 보는 6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물론 예.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되게 뭉뚱그려서 MBR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침체를 부합하는 조건은 투자랑 GDP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 임금인데 실질 임금 정도 꺾인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생각보다 견조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할 텐데 네. 침체에 들어서는 그럼 뭘 봐야 되지? 이 침체의 깊이가 앞으로의 주가의 궤적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침체의 깊이, 마일드한 침체랑 딥한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얕은 깊은 침체를 가르는 건 2가지 변수거든요. 첫 번째로 수요가 얼마만큼 강하게 훼손될 거냐. 그리고 2번째로 그 훼손 과정에서 신용 위험이 나오냐 말 거냐예요. 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가 근래 침체가 2번인 게 코로나랑 미국발 금융위기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였죠. 코로나 위기는 팬데믹이었지만 많은 돈을 풀어서 시스템 리스크를 안 거치고 갔죠. 그래서 조종의 강도와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펀더멘탈의 위축과 신용의 위험들 이 2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한 수요의 위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였지만 글로벌리 유로의 재무위기는 글로벌리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 정도라고 하려면 G2가 무너져야 되는데 저는 미국과 중국은 시스템 리스크가 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일드한 침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랑 이익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릴 텐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의 2가지를 꼽자면 미국과 중국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 수요에서 미국과 중국의 예. 더 디테일한 수요는 소비일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예. 많은 분들이 미국만 보고 있는데 예. 집계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연간 총액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회색과 남색은 이제 붙어 있어요. 거의 같네요. 그렇죠. 구매력 GDP 기준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2 국가의 소비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침체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데 네. 제가 오늘 뒷부분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해야 돼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의 소비의 둔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소비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 대공황 이전에는 인플레 나오고 경기 빠질 것 같으면 이럴 때 사람 다 잘랐어요. 통계 지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나 사회 안전망들이 너무 갖춰진 거죠. 기업 사람도 함부로 못 자르고 그리고 잘랐을 때 실업급여 같은 것들이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임금과 나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내 소비의 레벨대를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고용인데 예. 지금 고용이 너무 타이트한 환경에서 앞으로 점진적인 둔화를 보일 거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미국의 소비는 딱 50-50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되거든요. 하이엔드 고소득자들, 금융이 고소득자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죠. 네, 금융, IT 정보산업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쪽인데 예. 여기는 지금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에 700명 정도. 글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 잘 나간다는 IT 기업들도 안 뽑고 자르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고용 지표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안 될 그렇죠. 걸요. 근데 그 영향은 앞으로 퍼져 나가는 그림이죠. 근데 얘들이 워낙에 소비의 레벨대가 높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부가가치 노동 이게 저부가가치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임금이 낮은 고용 인구들 그게 이제 일용직들이나 서비스직 정부 그렇죠. 일자리들인데 네. 이 여기는 고용이 너무 타이트해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임금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확연히 하회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은 급격히 깨지는 것도 깨지네요. 실질 임금. 이분들의 식음료 유가에 대한 익스포저는 고소득자들보다 훨씬 높기 훨씬 때문에 크죠. 이분들의 소비가 아마 이번 달 지표부터 깨진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둔화인데 이게 고용은 후행 지표라서 지금부터 둔화되는 사이클을 보일 텐데 이게 급진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중국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업 분석과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강조한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소비의 변수가 뭔지를 보면 돼요. 중국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저한테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박 의원, 중국에 부양책 한다는데 중국 왜 안 돌아서? 하고 있긴 한 거야. 그리고 시진핑 이후에 코로나 방역 완화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모르겠고 첫 번째 질문은 알 수 있어요. 네. 중국이 저 정도의 인프라 부양책을 하면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과거 기준에서 지난 6년 기준에서는. 근데 이런 거죠. 지하철이 SOC로 들어오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서 외부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민간 투자가 높아져야 인프라의 효율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나머지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거만 들어오는 거구나. 네. 그리고 부동산과 소비 심리는 너무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소비 심리가 강력히 얼어붙었던 건데 저는 중국 정부가 임계치로 할 수 있는 경기의 하방에 좀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의 기조가 조금 더 확장적인 그림이 될 건데 제가 어떤 전망을 하기보다는 이제 10월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되면 그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그걸 봐야 돼? 우리는 IT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아쉬운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가정 내에서 한국이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무역 적자폭을 확대했고 최근 3개월 이익이 MSCI 국가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빠진 줄 아세요? 한국이 가장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전 세계가 인플레인데 한국의 핵심 산업 반도체는 지금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최종 수요, PC, 핸드셋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둔화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구간에서 중국까지도 못 올라서게 되면 수요에서 되게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제 결론은 그거예요. 중국은 부동산과 경기에 저점은 확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는 이 시진핑 이후의 정책 기조들이 되게 중요할 건데 네. 미국이 이전에 침체에 빠졌던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도 중국의 역할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사조위안의 부양 정책 같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제 결론은 과거처럼 엄청 급진적인 깊은 침체를 야기하는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 이익이 중요할 건데 제가 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익을 봐야 되는 건 이 차트.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뭐 어디에 네. 어떤 그림이냐면 회색의 음영이 침체에 빠졌던 사이클인데 네. 침체에 빠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려면
이익의 하향 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이익의 하향 조정의 레벨대가 주가의 깊이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익 하향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건데 미국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요. 네, 불안합니다. 미국의 3분기와 네. 4분기 이익 추정치의 변화요. 급진적으로 하향되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아직도 연초의 추정치보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우측에 보면 이제 2023년 내년도 EPS가 이제 연초 대비 빠지는 예. 구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익의 조정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일로 이동해야 되는 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겠죠. 얼마만큼 빠질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단하기가 힘들죠. 근데 네. 저희는 또 뭘 해내야 되잖아요. 틀리더라도 숫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 네. 직업이니까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이익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지수들을 종합해서 산출해 보면 제조업 지표들이랑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원가랑 판가의 차이 마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는 되게 중요하겠죠. 한국은 지금 수출주들 생각보다 어닝이 괜찮을 수 있어요. 달러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70% 이상의 설명력이 나와요. 근데 그걸로 보면 원래 통상 침체에 빠지면 깊은 침체는 한 15에서 20% 정도 이익이 조정되는데 저는 이번에 한 8% 정도 수준에 머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의 전망치로 보면 한 6% 정도 이익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최근에 한 1% 정도가 빠졌으니까 한 5, 6% 정도의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의 경정 변수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고비죠. 100억을 버는 회사가 제로금리에서 받았던 PER을 이제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의 이익의 하향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멀티플 리레이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 네. 이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가장 견조할 거라는 거죠. 네, 나머지 국가들의 이익 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플로우의 흐름은 제가 앞에서 이동을 할 거라는 이야기에서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냥 위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침체에 오면 네. 신용 위험들을 봐야 될 건데 이거를 이제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 저도 맞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회자하는 경고하는 위험은 실질적인 잘 안 위험으로 와요. 나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위험의 노출도들이 큰 산업들이나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시장이 얼만큼 위험을 인지하는지는 여기에서 보이는 노란색 선의 하이일드 스프레드 부실한 기업들의 위험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선행 지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500bp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시그널을 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560bp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실질적으로 부도율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부도율이 이제 머리를 들락말랑. 되게 선행성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이제 신용이 위험해서 생기는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유동성 경색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네. 미국, 중국, 유럽 모두가 큰 문제를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전통적으로 기업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보통 부실 기업들의 종류가 뭘까요? 에너지, 중후장대한 장비 산업들이에요. 장치 산업들. 근데 이 산업들이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옛날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모니터링 해보자는 네. 거죠. 부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부, 기업, 기업, 가계인 거죠. 네. 그럼 정부는 이제 어떤 게 우려되냐면 김프로님도 이거는 저한테 같이 고민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말고요. 예. 제일 좌측에 위에 있는 네. 게 신흥국들의 유입된 달러예요. 이제 포트폴리오 계정을 보고 이제 추산을 한 건데 지금 이 남세계 달러 유출입에서 유입의 레벨대가 되게 높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갈 돈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높은 레벨대에서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상의 달러와 지금 이상의 금리는. 네.
근데 이번에는 신흥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측에 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IGS 재무가 불안한 애들의 CDS도 올라오지만 먼저 금리 인상을 했던 영국의 CDS 프리미엄이 저렇게 빠르게 올라. 그리고 원래 불안했던 RN이나 막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CDS 산출 못해요. 거래가 안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특히 연말에 네. 유럽의 위험들이나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얼만큼 올라서가 아니라 금리가 얼만큼 올라가 아니라 미국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유럽과 나머지 신흥국은 어떡하지? 그렇죠. 이제 이런 시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업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22페이지에 저희 팀에서 보니 과거에 어떤 부채 위기가 났을 때 문제가 됐던 애들의 공통점이 부채가 많은 애들이 아니라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던 애들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가계부채가 그러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많이 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 일본, 태국, 한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네 이게. 모르죠. 제가 저 같은 뭐 집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알겠냐마는 네. 우려스러운 구간. 특히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PF 자산들이거나 혹은 레버리지가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자산들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합리성이 그렇겠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인데 네. 전 저번에도 살짝은 말씀을 드렸는데 분쟁의 비용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자정작용 기능이 있다. 인플레 때문에 과열될 자산들이나 과잉에 있는 산업들의 의미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다. 네. 근데 저는 지금의 과열과 과잉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상장 적자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우측에 작년 재작년 미국의 적자 기업들의 스펙들이 IPO한 물량이요. 과거 10년에 연간에 2년치 정도를 IPO했어요. 적자 기업들.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판교와 실리콘밸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적자 기업이에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이 기업들이 근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은 건 역사적인 IPO를 지금처럼 진행했고 PVC의 대규모 자금이 조달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M&A 건수들이 뭐 바이오로 치면 빅파마, 스타트업이면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꺼져버린 거죠.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저렇게 빠져도 1% 중반대요. 근데 2년물 금리가 4%죠. 4%죠. 단기물 금리. 네, 4%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자금 집행 기간에서 주식을 일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못 사죠. 근데 적자 기업인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난인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판교의 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디폴트가 났다는 사례를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몇 개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이 이야기도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럴 것 같다고. 근데 네. 저는 올해 연말 내년에 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생각보다 심화될 수 있다. 내가 정말 현금 흐름과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자산들의 내 자산의 포지션이 있다면 저는 심각한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단언하긴 저도 조심스러운데 예, 그 부분을 보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예, 그렇게 막 지루하지 않겠죠? 아유 지루하긴 지금 나 긴장돼가지고 지금. 아, 그래.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예. 저희는 감히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작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쟁의 비용이라는 큰 세계 경제 질서의 틀 안에서 예. 올해 연말까지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건데 아까 제 이야기를 도식화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3층부터 보시죠. 네. 3층부터 보시면 시장의 시각이 이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수요와 인플레의 시속 게임을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과 경제가 얼마나 하향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으로 펀더멘털로 이동을 할 거고 통화 정책의 이견이었고 매파를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 내에서 신용의 위험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건 과거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네. 항상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금리였어요. 연준의 의사록을 확인하고 시장이 화들짝 놀랐죠. 그리고 러우 전쟁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러면 올해 3, 4분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하향 조정될 수 있을지와 크레딧 위험들에 대한 저희의 위험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이겠죠. 당장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상의 물가와 지금 이상의 금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만 보셨던 그림이랑은 실물 수요 충격의 무게감이 다를 거라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주식의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어요. 베어마켓 랠리 때 저희가 비중 축소 의견을 내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저희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 자산을 중립으로 놓고 변동성을 제어해야 되는 그림인데 그냥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채권을 어떻게 보냐면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보면 주식 보는 나부랭이가 뭘 채권까지 이야기하냐 그런데 그냥 제 흐름의 이야기. 아니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채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콜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지금 진짜 아마 역사적으로 채권 매니저들이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일걸요. 그렇죠. 올해 그죠? 상반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이클은 투자자분들 아셔야 되는데 지금 채권을 보시는 그 어떤 임원과 사장님들도 이런 금리 사이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 변수를 보고 있어요. 제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ETF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 정말 많은 자금이 이탈됐어요.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에서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이탈된 게 어딜까요? 당연히 채권이겠죠. 저는 이 돈이 어디로 갈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요. 아직까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US에 대한 매력은 아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장기물에 대한 매력들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실물 경제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레벨이 중요한데 가격에서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올라가서 네. 저는 미국 장기물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 이게 조금 채권 안 하시는 분들은 캐리가 뭔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미국 장기물의 캐리에 대한 재평가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 보상 배율이 높은 국가의 4%의 달러 채권은 저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구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캐시의 역할이 될 거다. 연말까지. 그럼 주식은 어떻게 보는데 주식은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저도 제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하더라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주가를 언제 사세요 파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국면과 강점에서 이 불확실성을 어떤 플로우로 보고 있는지는 투자자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려야 되고 네. 저희는 어떤 전략일지 그러니까 이걸 맹신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경험치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국면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 저는 이거 좀 뽑아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과거의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 회색의 음영이 뭐냐면 이번 12번째 침체거든요. 1950년 이후에 이 12번째 침체의 구간에서 주가의 레인지가 얼만큼 움직였는지의 레인지예요. 그 가운데 티점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침체를 확정했던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전후의 6개월, 합의 1년이죠. 이 구간은 주가의 조정 약세장의 구간이에요. 그냥 조정 약세. 네, 조정장 약세장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T점 이후에 회색선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평균값이랑 다르게. 근데 이게 다 부러지죠. 이번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익이 하향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하향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면 밸류는 어떻게 될까? 엄청 큰 부담감을 그렇죠. 침체 구간에서 네.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통화 정책보다 이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디커플링 되죠. 이게 얕은 침체와 깊은 침체의 차이예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하는 조종이면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거죠. 아직도 조종이 많이 남은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한 바로 인한 G2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G2의 소비가 하락하더라도 비교적 견조한 얕은 침체라고 하면은 네. 올해 연말 빠르면 네. 혹은 상반기의 조정은 반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왜 이걸 봐야 되냐? 얕은 침체와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가정하는 관점의 그림은 올해 연말 연초의 조정 정도는 주식의 매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요 정도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참기보다는 차라리 현찰을 보유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국면도요. 끝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수급의 스윙이 너무 가팔라요.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반영해요.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외 변수들이 너무 산적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기화될 거라는 베이스로 그냥 시장을 보고 있는 것 정도거든요. 그러면 국면을 놓고 과거와 똑같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과거 침체가 인플레 때문에 온 경우는 2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두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떡할래? 그냥 손가락 빨고 추세 올라오면 올라올래?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맞는 접근일 수 있는데 저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S&P 500은 제가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마켓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들이나 이익의 추정들. 그러면 지금 침체를 맞이할 S&P 500의 합리적인 밸류를 보려면 주가의 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널리스트가 힘든 게요. 저희가 이걸 다 팔로우업하고 숫자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팀원들에게 무궁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봐주니까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국채금리가 아니라 회사채 금리가 가장 설명력이 높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ROE가 PER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에서 보거나 혹은 역사적 경험이에요. 과거 침체가 나왔을 때 몇 배를 받았지? 그러면 전후의 끄트머리 빼버리고 나면 이 두 가지 공통점에서 미국의 PER은 14배, 16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침체를 맞았을 때. 그러니까 14배를 안 떨어뜨릴 거라는 게 아니라 15배, 14배를 내려가는 정도의 구간 정도가 이제 합리적인 접근이나 종목의 차별화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게 어디냐면요. 3,300, 3,400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배에서 15% 이게 방송이 나가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네, 그 정도 정도의 조정은 보수적으로 봐도 진행돼야 되는 관점의 변화인 것 같다. 그럼 이제 한국 이야기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많은 국내 투자분들도 제 세미나 자료를 보시길래 제가 한국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34페이지 요 그림이 이제 국가별 이익이거든요. 국가별 이익인데 한 가지 확실하죠.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익 차가 너무 크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미국과 유럽은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추세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네 그림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익의 방어력에서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너무 클 거라는 거죠. 네. 특히 유럽은 서비스를 하는 나라지만 종목들은 다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그렇죠. 막 은행이나 독일, 에너지 산업재들이 너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비미국의 차이가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거랑 두 번째는 한국이죠. 네. 한국의 이익이 신흥국의 이익 이런 건 중국의 이익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깨질 때 중국의 부양책들이나 앞으로 기조 변화에 단정하지 마세요. 네. 저놈은 또 중국을 좋게 이야기하려는구나. 저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엄청 고민할 거예요. 저는 또 이게 막 제가 말을 해놔야 나오니까 이거를 결정하려면 저는 시진핑의 당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정책 기조를 보고 저는 차이나 인덱스를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의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들을 볼 텐데 그게 우리나라 이익과 수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애들을 좋아할까? 이건데요. 이 좌측 그림이 MSCI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이랑 주가가 다를 거예요. 조금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랑
최근 3개월 동안 이익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거든요. 슬프게도 한국 이익이 점인데 가장 많이 조정받았던 나라죠. 예, 되게 슬프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유럽을 모두가 우회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유럽의 이익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는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엄청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특이했던 게 외국인들은 이 펀더멘탈 플러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우측이 뭐냐면 가로축이 달러 대비 너 얼마나 절하됐어. 그 세로축이 그래서 니네 금리가 얼마나 올렸어 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뭐냐면요. 커머디티 베이스의 국가들, 원자재 국가들이죠.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데들이네.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금리를 엄청 빨리 올렸어요. 그러니 이 국가들은 지금부터 금리를 안 올리거나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EPS 멀티플에서 다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럼 이거 따라 사야 돼? 아니요, 전 비싸 보여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여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강세에 되게 취약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냥 제가 재밌는 거는 멕시코가 너무 뜨고 있다. 멕시코? 네. 아 저건 프렌들리 쇼 그거 아니에요? 프렌드 쇼. 그렇죠, 맞습니다. 아 역시 네. 그 멕시코, 인도, 네.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에만 캐펙스를 늘리는 것도 위험일 거예요. 그런 이제 멕시코를 택하는 애들도 많고 특히 중국 애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죠. 인도네시아도 그걸 받으려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 거고 인도는 느긋한 거죠. 중국과 등을 지고 있는 듯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간점 그리고 중국이랑 등을 지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니 투자자들의 의지가 높은 건데 저는 이게 설사 매력적이라도 우리나라 투자 안 하실 겁니다. 저도 해본 적 없어요. 손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권하지도 않아요, 잘. 네, 앞으로 변수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위험 보상 배율의 국가들이 별로 안 보인다. 없다. 네. 그게 보이려면 중국의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한국이 네.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인데 네. 그건 이제 침체를 겪는 구간에서 중국이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네. 한 요 정도 레벨 된 것 같아요. 3,400에서 4,200 정도가 음. 과거의 경험치에서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인데 저는 이 밴드의 위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아래에 근접했을 때 3,400포인트를 무조건 지킬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가 합리적인 마켓에 줄 수 있는 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은요. 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여기서 뭘 사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방어형으로 사야 되겠네. 당연히 과거 경험칩에서 네. 이제 로우볼이들이나 뭐 밸류스탁들이나 뭐 그 필수 소비재들이나 뭐 유틸리티나 뭐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마켓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 보이. 그럼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본다면 소비재와 반도체 IT 주식의 바텀 피싱을 신중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소비재와 네, 반도체, IT. IT. 네. 음. 바텀 피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미국의 소비가 이제 흐트러지는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익과 밸류 모두가 깨진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 네. 신중함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글로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도 포함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국은 태조 유방원 예. 그리고 글로벌은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인데 예. 이거 엄청 조심스럽네. 저 이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세요. 네,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도 계속 가. 이건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예. 근데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에서 EPS의 하향이 아직도 진행될 기업들의 바닥을 잡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세 상승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밸류콜이 아니라 추정치가 멈추는 구간이거든요. 추정치의 상향이. 근데 이제 저희는 올해 잘한 게 있다면 작년부터 저희가 종목 관련한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린 것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뭐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천드렸던 저희가 작년부터 태양광의 빅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되게 강한데 저는 태양광, 풍력, 수소, 심지어는 원자력까지
추가적인 이익의 상향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어. 높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쵸? 탑라인이 열리는 거죠. 근데 한국은 왜 좋게 보냐면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들의 핵심이 경쟁 피어 그룹이요. 경쟁 국가가 특히 방산과 원자력 2차 전지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예요. 미국과 유럽은 재래식 무기를 다 포기했어. 거기 이제 블락킹 당하는 나라들이잖아. 그렇죠. 이제 시작하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수요가 높은데 기존에 우리랑 경쟁했던 국가들이 유럽이나 제3국들, 미국들에서 우리의 점유가 정치적으로 되게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장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슬픈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불확실성의 모든 요인들은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달러 강세가 진행될 때 코스피가 싸다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나? 외국인 사지 않는 시장이 싸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갖기가 힘들죠. 네. 장기적인 호흡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이득이겠지만요, 기회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장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어려운 구간에서 외형의 성장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뭘 봐야 되냐? 펀더멘탈리 종목을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태조 이방원을 제일 우측에 한번 보세요. 네. 코스피의 순이익과 태조 이방원의 순이익 추정치 보세요. 얼마나 급적인 건지. 근데 가운데 차트 보시면 태양광이나 이런 애들은 내년까지도 이익 전망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좀 높아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캐펙스가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살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엄선해라. 단기 테마로 태양광과 조선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한어로 묶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빅피처인데요. 정말 해도 될까라는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세론자들의 의견에 무게감이 실릴 거예요. 네. 그리고 물가를 좋게 봤었던 내년도에 통화 정책이 빠르게 완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쑥 기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 깨지는 것들을 눈앞에 볼 테고 신용위험들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빗나가길 바라는 전망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경험치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제 시각이 틀리든 맞든 이 판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멀리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정작용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는 자정작용 이후에 과연 이 골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라는 건데 44페이지 좌측 보면 지금 기준금리 전망이 이제 4% 중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 과거 오일 쇼크가 야기됐던 시점은 다 지정학적 위험들이 다 산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정학적 위험이 공급 불안을 만들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렸더니 2차 오일 쇼크가 나고 기준금리가 20%를 넘었죠. 네, 지금 4% 중반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엄청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때 긴축을 가져갔던 폴 볼커는 개인 경호원을 끌고 다녀야 될 거고 권총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개인 권총 차고 다녔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볼 때 제롬 파월도 권총 하나 샀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방탄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80년대 중반에 그런 큰 긴축과 인플레이션을 맞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측 차트로 넘어가죠.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이 넘는 긴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의원이나 나나 저 구간에 여의도에 있었다라는 게 행운일 수도 있지.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골 뒤에 큰 산이 있겠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되게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서 제 의견이 빗나가길 바라는데 없어? 그때의 그림을 보면 미국이 주도한 경제 질서가
국제 분업, 세계화였어요. 그렇지. 그 안에서 그 분업을 세계가 따라갔었던 건 뭐냐면 그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이때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원가의 상승을 바로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애들, 혹은 원가의 상승을 생산성의 효율로 커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경쟁자가 없어진 구간에서 글로벌로 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만들어졌죠?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만 생산하고 믿는 애들만 생산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산의 비용을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90년대부터 다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 큰 수요가 고성장을 만들었고요. 생산기지의 다변화가 저물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금리 환경에서 신용도 엄청 늘어난 거죠. 신용이 늘어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마통을 통해서 200만 원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신용이에요. 내 잠재보다 훨씬 큰 성장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지난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글로벌 공급망에 기댄 이유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BBB와 쌍순환의 전략으로 인해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자급화들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안 좋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와 이익이 같이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이야기하려고 이 차트를 드리는 건데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 강도와 미국 이익의 상대 강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2010년까지는 이게 동조하죠.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치는 거죠. 미국이 좋아지면 나머지 나라가 같이 좋아지는 그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내려가는 그림이거나 큰 변화가 없는 그림. 근데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고 이런 변화가 나온 건 첫 번째로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천문학적인 돈을 푼 것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질서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으로 인해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엄청 틀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저는 크게 잘못 봤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분쟁의 비용에서 제가 강조드렸죠. 지난 3월 달 거. 네. 그래서 그 그림 관점에서의 그림을 보는 건데 네. 전 이후의 세상은 단절의 그림, 낙수효과의 단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표님 잘 상상해 보세요. 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유가가 또 오르거나 막 80불이 하단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럼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 유럽처럼 그 에너지가 없는 애들은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의 포지션을 되게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전통 오일들의 생산 캐파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는 공급 가잉이 올 겁니다. 근데 이번 공급 가잉은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과거처럼 선진국이 좋아지면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까? 그렇지 않을 거죠. 선진과 신흥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서비스까지 낙수 효과의 세계화의 동조화의 흐름이 전 되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피해국이 한국일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긍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른 행주를 짜다 보니까 엄청 다이아 같은 걸 본 느낌인데 이런 구조 조정이나 구조의 변화, 질서의 변화들은 반드시 시가총액에 의미 있는 재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주도주가 바뀐다. 그렇죠. 네. 혹은 저는 주도주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 시가총액의 지도가 변한다는 건 기존 경제 질서에 맞는 성장들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번의 조정은 다음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제가 적어도 말씀드렸던 과거의 가격대 이후의 관점은 네. 역사적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위기는 반드시 큰 구조의 재편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슬프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저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달러인데요. 음. 제가 50년을 그렸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일 쇼크와 볼커 긴축임. 그러니까 지금이랑 컬러는 크게 다르잖아요. 미국이 경제 질서를 바꾸는 사이클.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이런 하락 곡선은 뭐냐면 미국이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시켰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고 프라자 합의 등도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한 달러가 아닌 약한 달러가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달러는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하방을 보일수록 침체가 하방을 보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상대적인 방어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되게 교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판세를 기간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략 물자를 끊어버리면 전쟁은 지속될 수 없는 수준. 근데 미국이 이걸 왜 놔두냐? 미국의 상대적인 가치는 에너지랑 농산품에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가장 두려워하는 배경인 러시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루 전쟁 비용이 국방비의 거진 10% 가까이 돼요. 그 러시아의 국방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는 건 뭐냐면 이게 3월 달에 4월 달에는 달러 중심의 자산 배분을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편했는데 지금은 20년 내 최고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죠. 손이 안 나가더라고 솔직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달러를 저는 대한민국의 원화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엄청 위험해 보이거든요. 만약 제가 본 경제 구도가 맞다면. 근데 달러는 이런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6년 8년의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경제 사이클로 보면 3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달러 자산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경제가 3년 주기라면 이 반을 끓으면 1년 반이잖아요. 그렇지. 1년 반을 분할 매수하면 평균 가격대가 만들어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도 없지 않는 한. 그러니까 분할로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는 모든 자산이 다 빠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달러가 1,400원에서 1,500원을 뚫고 1,2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죠. 네. 근데 달러가 1,500원에서 1,200원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사셨던 달러 표시 채권이나 달러의 주식들은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달러의 약세는 위험의 선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달러를 사는 기회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도 높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모든 자산이 다 빠졌는데 달러가 강세라서 저는 이 흐름을 바꿔야 될까?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트폴리오고 저희의 투자 철학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제가 3프로에서도 이 차트 똑같이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 투자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데 G2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익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거든요. 비중이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미국을 5, 60, 중국을 2, 3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을 10, 20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의 접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연간 전망에서 이걸 다룰 거거든요. 연간 전망에서 이걸 다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국가와 산업들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인데 요 그림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3%의 팬데믹 때 와서 근데 저 그림 그대로인데? 이제 업데이트만 시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만.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20년, 2021년은 노벨학상을 받은 경제 주기가 한 4-5개가 있는데 3년, 10년, 20년, 50년 사이클이 다 위를 향하는 구간에서 통화가 풀리는 사이클이다. 강세 회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갔던 그림이었는데 네. 불행하게도 이제 위의 사이클, 하락 사이클을 겪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랑 아래쪽이 1층, 2층이 50년짜리 기술 사이클이랑 10년, 20년짜리 투자 사이클인데 이건 아직도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 그러니까 이 변화가
네. 그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는 그림이겠죠. 그 투자의 대상이 미국과 중국의 투자예요. 네. 네, 그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올해 우리가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이 되게 확대될 거고 미국과 중국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게 특히 선진국으로 공급망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노동인구 부족 현상이랑 더불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막강하게 올라가는 요즘 사이클이 엄청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정부 큰 정부가 이걸 다 끌고 갈 거예요. 이 차트를 하나도 변하게 시킨 게 없어요. 그리고 봐야 될 게 이 회색을 잘 안 보고 있는데 6G와 위성 산업, UAM과 방산이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네. 우주 산업의 탈을 쓴 그 하부 산업들, 그리고 농업의 탈을 쓴 이 스마트팜과 같은 푸드테크 산업들,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랑 그리고 기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레버리지 사이클이 금리가 올라가면 끝나요.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그럼 어떤 소비재가 좋으냐면요. 레버리지 사이클에서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그 시기에 많은 경험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저한테 인생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합니다. 맞아, 힘들어. 네. 근데 저는 힐링과 웰빙과 관련된 산업들을 이번 조정에서 되게 좋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비싸서 아직도 못 사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애들인 것들 있잖아요. 막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뭐 소비재 바텀피싱 하지 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의 현상과 판도와 정세의 변화들을 잘 읽으시면 인플레이션 이후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림이겠죠. 그게 올해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이상에서 보면 주가는 항상 옳았고 선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세상을 보는 긴 시각까지 저희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빅피처는 더 디테일한 고민을 네.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늦어도 11월달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딱 꼬집어서 종목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딱 꼬집어서 어떤 채권을 사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지만 아마 우리 박석중 의원의 빅피처에 부합되는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다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동안의 강의만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풀 리포트는 저희 3프로TV의 신의 자료실에 아유, 네, 진짜 꼭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에 그 요즘 우영우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수리남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 방송 1시간 전후로 해서 우리 박석중 의원이 또 박석중 의원의 팀원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써준 저 리포트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렸던 걸 요번 영상 바로 밑에다가 저희가 배치해드릴 테니까 분쟁의 비용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복기를 해보시면 남아있는 3개월 정도 2022년을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저희 생애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쨌든 끝이 났을 경우에 다 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셔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드렸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 고맙고요. 연간 전망 나오면 또 1차로 3프로에서 또 뵙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신과대화 시간에 좋은 컨텐츠와 함께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